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거창한 학벌도 대단한 인맥도 없이 그저 제 손으로 쌓아온 인생이었죠. 저는 젊은 날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결혼은 타이밍을 놓쳤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며 사무실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죠.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제 인생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짧다고도 할 수 없긴 하지만 그 세월 동안 제가 참 잘한 일 중 하나를 꼽자면 준혁이를 만난 것이었어요. 그 수십 년의 시간 중에서 지금도 뚜렷이 기억나는 하루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 산에서 만난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준혁이란 아이였어요. 사람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그날 제가 그냥 준혁이를 모른 척하고 내려왔더라면 그 아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을 놓칠 뻔했죠. 그때 몰랐습니다. 그냥 마음 이상하게 뒤숭숭해서 그날따라 아무 생각 없이 뒷산을 올랐습니다. 설마 거기서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제 인생까지 뒤흔들 사건을 마주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아이를 처음 본 건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입니다. 제가 서울 외곽에서 조그만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직원은 3명, 저 포함 넷이서 겨우 굴러가던 그런 사무실이었죠. 하루는 비도 부슬부슬 오고 다들 힘 빠져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커다란 백팩 하나 맨 차였죠.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피곤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 사람 뽑는다고 해서요. 이력서도 없이 그저 인터넷에서 공고를 봤다며 무작정 찾아온 그 아이. 다른 직원들이 쳐다보며 말했죠. 사장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 애가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짠한 마음도 들고 왠지 내가 챙겨줘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하지만 불안한 눈빛 한켠에는 뭔가는 모르지만 절박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사무실에 처음 왔을 때 그는 그저 하나의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외모와 태도에서 전혀 믿을 수 없을 만큼 불안정해 보였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서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나름 중요한 일이기도 했던 만큼 직감을 믿어보자 했었죠. 한 달 동안 일해보고 계속해서 할지 말지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부터 맡겼었죠. 문서 정리나 사무실 청소처럼 별거 아닌 일들이었는데 그는 처음에 별다른 의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하며 가끔씩 눈에 띄는 고독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고 그를 곁눈질로 지켜보며 이런저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준혁이는 다른 직원들과는 거의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어두운 낯빛에 혼자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듯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과도 사이가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아서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직원들의 소문처럼 준혁이를 나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네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여기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일이라도 제대로 해보는 거야. 라고 내심 마음속으로만 외쳤지 실제로 준혁에게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준혁이는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도 어둡고 말 걸기도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준혁이가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젊은 친구가 왜 저렇게 죽상일까 싶어서요. 보통은 취업하러 오면 표정 메이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준혁이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며칠 지켜보니 인상을 쓰고 다녀서 그렇지 똘똘한 친구 같아 보였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거니 싶었고 무엇이 저 청년을 저렇게 어둡게 감싸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혁이를 내가 남다르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녀석은 겉으로 풍기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책상 정리가 깔끔했습니다. 항상 책상에 앉기 전에 정리하고 먼지를 닦고 책상 밑에 있는 쓰레기통도 비운 다음에야 의자에 앉더라고요. 그건 다른 직원들과는 매우 다른 점이었죠. 다른 직원들은 책상이 더럽든 말든 상관치 않고 의자에 먼저 앉은 다음에 책상을 바라보는데 준혁이는 달랐어요. 책상 위를 먼저 본 다음에 정리 후에 정돈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일을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들에게 잔소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늘 먼지가 가득 쌓이고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직원들의 책상을 볼 때면 답답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준혁이는 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말이 많고 사교적인 직원들은 팀 단합 차원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일의 집중도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쓸데없는 말로 준혁이 같은 친구들을 모함을 해서 팀 분위기를 해치곤 합니다. 나는 그런 직원들 10명보다도 준혁이처럼 집중력이 뛰어난 직원 1명을 원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터득한 거죠. 일을 시켜보지 않아도 책상에 앉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직감이 옵니다. 그런데도 준혁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존감이 무척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시선도 제대로 못 맞추고 늘 긴장 상태 연속 속상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무엇이 저 친구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준혁아, 넌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해?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동안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 말을 붙이는 게 준혁에게 매우 불편해 보여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친해보려고 했습니다. 사연이 많아 보이는 친구라서 언젠가는 내가 기필코 속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겠거니 싶었어요. 준혁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것은 나이는 23이고 집안 사정은 어렵고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 마치고 집에 가려던 찰나였어요. 저기 내일 하루 휴가 좀 쓰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퇴근하고도 바로 집에 안 갔습니다. 집에 가도 아무도 없었어요. 한 번씩 뒷산 홀로 산책 겸 오르는 것이 하나의 일과였습니다. 그날도 근처에 있는 조그만 뒷산에 올랐어요. 조용히 바람 쐬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근데 정상 가까이 오르다 보니 저 멀리 사람이 하나 보였어요. 땅더리 끝에서 그리고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쪽을 향해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왔거든요. 가까이 다가갔더니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우리 준혁이었어요. 얼굴은 눈물 범벅,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얼굴빛은 창백한 것이 그냥 두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왜 여기 이러고 있냐? 제가 다가가 묻자 그 아이는 그냥 울더라고요. 저 더는 못하겠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대답 대신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애처럼요. 손에는 거의 다 마신 소주병이 들려 있었는데 그 정도로는 술에 취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데서 혼자서 술 마시면 안 되지. 나도 한 모금 하게 그거 줘봐. 그랬더니 내게도 소주병을 건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처음에는 말을 아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이 겪었던 고통을 꺼내기 위해선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도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은 결코 아니었으니까요. 그만큼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세상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상처들이 결국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의 고백은 그토록 잔잔한 산 속에서도 무겁고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외로움과 차가운 현실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서 버림을 받았어요. 부모님은 다들 바쁘게 살았고 저는 늘 혼자였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릴 땐 그냥 그렇게 살았죠. 남들과 같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다른 가정이 있는 상태였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속아서 저를 낳았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천덕꾸러기였어요. 엄마는 나만 보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대요. 화풀이를 나한테 다 했어요. 맨날 전시 핏줄은 지긋지긋하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랑 엄마랑 만나면 저를 두고 맨날 싸웠어요. 서로 데려가서 키우라고 말이죠. 결국 아버지도 떠나고 엄마도 떠났어요. 저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도 한 번도 못 받아보고 외할머니 손에 자랐는데요. 외할머니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신세를 망쳤다고 나를 구박을 했는데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외할머니와 삼촌한테 맞아 터지지 않으려면 수시로 눈치를 잘 살펴야 했어요. 그들의 기분이 어떤지 파악하는 게 내겐 중요했어요. 언제나 내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나한테는 분명히 아버지 엄마가 있기는 하지만 없는 거나 똑같았어요. 아주 어릴 때에는 내게 무관심한 엄마라 할지라도 보고 싶어 울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엔 깨달았어요. 엄마가 어쩌다가 찾아온 날에는 내가 도망을 쳐서 엄마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숨고 다녔어요. 왜 그랬니? 엄마한테 안 맞으려고요. 나는 그저 엄마한테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화풀이 대상 이상은 아니었으니까요.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는 제가 일부러 엄마를 피해 다녔어요. 나도 엄마와 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어도 늘 외로웠기에 늘 그리웠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다들 야단만 치는 건지, 왜 다들 나한테 욕하고 때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다니던 도중에 외할머니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그때부터 난 혼자 살았어요. 그는 학교에서도 늘 외톨이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면서 못 하나 제대로 된 걸 가져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친구는커녕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학교도 안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혼자 던져진 세상은 참으로 가혹하고 차가웠었다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모조리 악마처럼 보였고 길 가는 어린애들도 다 악귀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세상은 정말 너무 차가웠습니다. 인간관계도 사회도 그에겐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믿지 않게 되었으며 하루하루 굶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쥐새끼처럼 나쁜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숨어 지내면서 겨우 연명을 하다가 어른이 되어서도 평생 이렇게 살까봐 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검정고시를 학벌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도 패스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한 후부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다고 했어요. 그럴수록 더 커져만 가는 부모에 대한 원망은 큰 절망감과 함께 외로움의 깊이를 더 느끼게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렸대요. 그냥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았고 저는 계속해서 혼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죽으면 더 이상 이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했죠. 그때부터 그는 나쁜 생각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그 생각을 지우려 했고 그가 하던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가 고백하는 동안 저는 그가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싸워왔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서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산을 바라보며 과거의 모든 고통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무실로 오게 되었어?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리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은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그때 제발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어줬으면 했어요.
그리고 그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 마음은 더 이상 그저 지나간 바람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나에게 말해준 이야기는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전 준혁이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제 집 근처 원룸 하나를 급하게 마련해줬고 밥도 먹이고 준혁이의 세간살이를 보면서 한참을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무 일 없던 듯이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말도 안 된다는 눈치였지만 저는 알았어요. 준혁이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준혁이는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그렇고 준혁이도 그렇고 서로 의지를 했어요. 내가 준혁이를 각별하게 챙기게 되자 직원들도 더 이상 준혁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준혁이가 더 이상 사람들 눈치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준혁이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했어요.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대학 입시 공부도 했어요. 건축학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집에 있는 필요한 책들은 다 빌려줬는데 그걸 다 읽더라고요. 그 어려운 책들을 읽다니 놀라웠어요. 그래서 준혁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대학교에 지금이라도 들어가겠다면 등록금의 50%를 지원을 해줄게. 그리고 학교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준혁이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나한테서 시간이 날 때마다 건축 설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가 왜 그 바쁜 와중에도 준혁이에게 대학교 입학을 하라고 제안했겠어요. 건축 설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서 재능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에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밑에서 일하면서 내 지원 아래에서 대학도 다녔고 건축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런 세월이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어느 날 준혁이도 독립하겠다고 나갔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큰절을 하고 떠났었죠. 그 뒤로 그는 정말 눈부신 성공을 했습니다. 대형 건축 회사를 차리고 해외 프로젝트도 수주하고 저와는 스킬 자체가 달랐습니다. 역시 젊은 친구라서 다르더군요. 가끔 전화는 왔지만 저는 뭐 그냥 잘되니 보기 좋구나 했죠. 그때마다 나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조언도 구했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힘들다면 내게 하소연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준혁이가 내 아들 마냥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웠습니다. 준혁이는 예전에 준혁이가 결코 아닌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고 당차고 야무졌어요. 내가 오히려 모르는 게 많아서 준혁이한테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작년 가을 이름도 생소한 호텔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현대빌딩 준공기념 리셉션에 초대합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준혁.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사장님, 이 건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날 그 산을 형상화한 설계입니다. 이 자리엔 사장님이 계셔야 합니다. 행사날 저는 작정하고 한껏 멋을 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땐 눈물이 날 뻔한 걸 겨우 참아내느라 힘들었습니다. 한쪽 벽면에 대형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그날 산에서 제가 준혁이 손을 잡아 끌어내리는 순간을 형상화한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무대에 오른 준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제 은인을 위해 만든 겁니다. 제 삶을 구해주신 분께 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참 어쩜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하던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뭐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이름으로 된 법인 명의 사무실 키를 건네줬습니다. 1년 짐대료가 무료라는 계약서와 함께요. 사람 하나 살린 게 모태순이 하겠지만 그날 사실 저도 외로웠어요. 저도 누가 날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올랐던 산이었죠. 일만 하다가 홍기도 놓친 내가 잠시 뒤돌아보니 후회도 남더라고요. 외롭다고 여자들을 만나볼까 했지만 다 늙어서 결혼하기도 싫었고요. 나도 그렇게 외롭던 차에 준혁이를 만났고 준혁이가 있어서 그동안 참 좋았습니다. 준혁이가 마치 내 아들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으니까요. 준혁이가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흐뭇하고 행복하더군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인가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전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